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우입니다. 로마가 이룩한 업적은 정말 대단하죠. 로마법에 기본을 두고 있는 서양의 법률부터 학술적 용어로 뿌리 있게 박힌 라틴어, 그들이 만든 로마로 통하는 길, 공화정, 군사체계, 건축물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로마라는 이름은 1806년까지 그 존재가 이어졌으며, 지금도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을 방문해도 로마의 흔적이 없는 곳은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의 전파라고 볼 수 있죠. 서기 313년 서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측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초기 로마는 로마 제국 영내 펴진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이었고 금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교죠. 유대인은 창조자인 야훼를 유일신으로 신봉을 하고 그들이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을 했죠. 대신 유대인은 로마와 타협을 했습니다. 로마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황제의 주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세금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유대인세라는 특별한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주장했고요. 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피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차 늘어났고 황제를 신성하게 여기는 로마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신들을 위한 제물을 거부했죠. 박해와 용인이 거듭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네로 황제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제정 후기가 되자 여기에 황제 숭배가 또 강요되었죠.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교리를 앞세워서 전투 참가와 병역에 관한 의무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졌고 계속되는 주변 국가의 침략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뻔한 일이었죠. 이러한 이유들로 기독교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로마령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지하 묘소인 까따꼼베 이런 곳에 숨어 지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신도들이 늘어났죠. 그런데 서방 정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제국 통치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고, 이어서 제1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갔죠. 그리고 이를 통해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이 기독교를 국가로 선포합니다. 몰수된 교회 소유의 재산이 반환되었고 이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도 정해졌죠.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기독교 이외에 또 모든 종교를 금지하라는 칙령을 내린 것이죠. 당시 로마 내 기독교인이 약 80% 정도까지 증가해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서기 375년 훈족이 흑해 북부에 출현을 했고 동고트족을 침략한 후에 서진을 거듭해 로마 영내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민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신자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기독교를 적극 활용했던 것이죠. 즉 기독교를 국가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이민족들끼리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들 중에서 와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 다음에 즉위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탄압한 이유는 황제의 우상화에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는 좀 특이했어요. 고대 그리스 경기를 본떠 4년마다 한 번씩 경기를 주관했고요. 경기 때는 그리스풍의 옷과 금관을 착용했고, 또 심판들은 여러 신으로 또 둘러싸인 도미티아누스의 초상이 새긴 관을 썼죠. 또한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우상화에 반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탄압으로 희생당한 인물 중에서는 그의 조카도 있었죠. 결국 그는 96년 그의 근위대장과 함께 그의 아내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흥미롭게도 원로원에서는 황제의 죽음을 반겼어요. 그가 주변 인물을 처형하거나 귀양을 보내는 등
공포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와인 최초의 보호무역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초 로마에는 이미 100만 명이 로마 그 주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들이 마셔야 할 와인도 늘어나고 있었죠. 와이너리 역시 많아졌습니다. 매년 1억 8천만 리터의 와인이 필요했습니다. 인구수에 비교하면 한 사람당 하루에 와인이 0.5리터는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와인 수요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서기 79년에 갑자기 나폴리 인근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폭발로 화산 근처에 있던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가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 사건은 와인 수요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2년치 와인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로 공급되는 와인도 부족해졌고 모두가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지역 로마의 와인 가격이 폭락합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포도 재배가 과열되면서 와인이 과잉 생산되고 보리까지 부족해졌으며 농경지까지 버려지게 된 거예요. 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92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이탈리아에 새로운 와이너리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속주인 갈리아, 즉 지금의 프랑스 지방에도 반 이상은 다 없애버려 지시합니다. 자, 이러한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로마산 와인을 보호하고 프랑스산, 그러니까 갈리아 와인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도로가 발달됐습니다. 이 도로가 발달되다 보니까 와인의 유통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현지에서 와인을 만드는 곳이 오히려 경제에서 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길이 좋다 보니 언제든지 갈리아산, 그러니까 프랑스산 와인이 이 로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도 뭐냐? 질이 낮은 와인을 시장에서 배제하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사라진 이후에 로마에는 와인 부족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규 와인으로 막 대량으로 생겼는데 그 품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출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인이 민중에게 보급된다면 시장에 저급 와인이 넘치게 되고 또 저급 와인이 넘치게 되는 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당초의 논의대로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갈리아의 포도밭까지 관리가 가능했는지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 경제 칼럼니스트 부누아 시만은 이러한 조치로 오히려 갈리아, 즉 지금의 프랑스의 와인 산업이 더욱 발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솎아내다 보니 기존의 포도밭은요 밀이나 보리밭이 되었고 포도밭은 어디로 왔냐? 평지가 아닌 산기슭으로 올라간 것이죠. 자, 산기슭으로 올라가다 보니 바뀐 환경에서 오히려 포도나무의 일조량이 늘어나서 포도의 질이 좋아져서 지금의 프랑스 포도밭의 확대를 일궈냈다는 것이죠.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금지령은 서기 280년 프로보스 황제에 의해 폐기됩니다. 기독교를 탄압한 황제가 알고 보면 기독교의 상징인 와인 역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다는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자, 로마가 한 일 중에서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의 와인 저장 용기인 오크통을 활용한 것입니다. 오크통이 제대로 등장이 된 것은 3세기 전후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도자기로 만든 항아리에 와인을 담았죠. 근데 도자기로 만든 항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무거웠어요. 와인이 1리터면은 이 항아리도 1kg가 필요했어요. 1대1의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잘 깨졌죠. 자, 근데 오크통은 이 참나무, 오크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가벼웠습니다. 항아리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갔어요. 그리고 보관이 용이했고 중요한 것은 또 이 나무 속 안에 있는 나무의 맛과 향이 와인 속에 배어들어서 맛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할 때
이동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항아리는 굴리지 못하는 거에 비해서 이 오크통은 굴릴 수 있었어요. 이동이 편해졌죠. 자, 이때부터 현대 와인 제조 기술이 하나씩 정립해 나갑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현대로 이어지는 와인 산업이 차곡차곡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중세 유럽에서는 포도의 재배와 와인의 양조를 주도한 것은 기독교의 수도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인을 자신의 피라고 또 호칭했기에 기독교의 성찬식의 또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만 와인을 마시는 이슈과 별개로 과음하는 것은 죄로서 처벌을 받기도 했어요. 중세 후기에 와서야 와인이 보다 일상의 음료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가 와인의 종주국이 된 이유와 그리고 위스키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의 시작도 알고 오면은 기독교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